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독일에서 강연을 하던 중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른바 수박 공세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이 전 대표의 귀국을 기점으로 민주당 내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휴대폰 기지국보다 적은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과거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갖가지 괴담이 돌았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책임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는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오늘도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이 좀 불편하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목을 많이 쓰시니까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자, 우선 파리,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있는 윤 대통령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나와 계시죠? We are united. 부산 is ready. 참, 어떠십니까? 베트남인데 영어를 쓰시네요. 아니 그저 해야죠 그러면 영어로. 알겠습니다. 만국 공통어인데. 예, 지금 뭐 공용어인가? 듣기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3시 넘어서 도착한 데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베트남에 그렇습니다. 계신데 일단 뭐 부산 이즈 레디 이와 관련된 질문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ready. 그래. 프레젠테이션 직접 하셨어요. 영어로 하셨는데 본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까지 하셨는데 자평을 하신다면 이 PT 스스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 100점이죠. 100점. 영어 발음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내용 정말 알찼죠. 예. 그러면 부산 뽑아줘야죠 이거. 100점이다. 그러면요. 앞서서 가수 싸이 씨도 PT 하셨거든요. 그럼 가수 싸이 씨하고 윤 대통령의 PT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그 강남 스타일보다 용산 스타일이죠. 용산 스타일이 제가 잘한다 했더니 싸이 씨가 예. 대통령님이 더 잘하셨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빠 용산 스타일, 퍼스트 레이리, 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점. 참, 내가 더 잘했다. 용산 스타일로 가야죠, 자평을 아주 이제.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사우디가 우리의 경쟁국이거든요. 근데 이른바 이제 오일 머니를 지금 뿌려대면서 뭐 표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도 지금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언론에서 한국의 부산이 30표 정도만 얻고 사우디가 70이고 뭐 이탈리아는 50표 이상 얻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3위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그 이탈리아가 뭐랍니까? 그 피자 먹는 사람들이. 저희는 국밥을 먹어요. 국밥은 다 잘 어울립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국밥 얼마나 좋습니까? 뜨끈해가지고. 이거는 예. 이거는 섣부른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부산이 될 거예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앵커 양반? 아니요. 나 참 그. 국밥을 먹는 나라가 피자 먹는 나라 이길 수밖에 없다. 아니 당연히 유나이티드. 아니 같은 돈이면 국밥 먹는 게 낫죠. 피자에 뭐 저기 양파가 나옵니까? 아니면 쌈장이 나옵니까? 아니 순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 참 그. 얼굴에서 느끼하기만 자신감이 막 하지. 묻어나네요 지금요. 한잔 하고 싶네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바쁘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른바 수능 킬러 무당 출제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킬러 무당 출제에 굉장히 격노를 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격노를 하셨을까요? 혹시 킬러 문항을 막 풀다 보면 막 화가 나셨나요? 아니 요즘 애들이 그 문제를 못 알아봐요. 이 공교육 정상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킬러 문항 이거 단절해야 됩니다. 이거. 예. 어때요? 근데 혹시 참, 풀어보셨어요 킬러 문항? 킬러 문항? 예. 그건 장관한테 물어보셔야지. 장관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장관한테 따졌더니 예. 역시 그 대통령님한테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시 전문가라는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당연하죠 제가. 참 그. 알겠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이만 끊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면 안 되나? 하시죠. 정치와이드 화이팅. 이상입니다. 갑자기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부산이 가야 됩니다. 부산에. 예, 부산 이즈 레디. 나 참.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안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았습니다. 오.
저 안 보던 사이에 목소리가 더 굵어지셨어요. 원래 강철수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방금 이 수능 킬러 문항 얘기 윤 대통령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발언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오늘 하셨던데요. 왜 그러셨어요? 뭐 개혁이라는 게 단칼에 하나회처럼 싹둑할 수 있는 개혁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되는 개혁도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혹시요, 네. 지역구 최근에 다니셔서 지역구 주민들이 막 이 수능 문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에 좀 영향 받으셨나요? 제가 원래 분당에서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아. 누구보다 그 민심을 잘 알고 있고요. 예. 저 사교육, 공교육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원래 전문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전문가가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 질문 좀 드려볼까요? 그동안 사교육 타파 이런 거 관심을 많이 두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의원께서 혹시 과거에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는 사교육을 좀 멀리 하셨나요? 그 윤 대통령께서 자유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유의 반대말이 있답니다.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일어나유입니다. 네. 뭐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 과외도 받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나 정치인이 정책 마련할 때는 길게 봐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일어나요, 갑자기. 어휴. 그렇습니다. 답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라고 그러고 싶으네요.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혹시 지금 뭐 아까 지역구 얘기 살짝 하셨는데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이 안 의원님 지역구에 내려 꽂힐 수도 있다 이런 소리 정치권에 좀 있거든요. 걱정되십니까? 제가 현역 국회의원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떠세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렇게 안 떱니다. 누가 떤다 그러십니까? 목소리도 떠시는 것 같은데. 물이 막 흐릅니다. 어휴, 내려놓으세요. 큰일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안 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의원님 바로 지역구 좀 가셔야겠네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요즘에 아마도 추정컨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 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입니다. 예, 나오셨습니다. 얼마 전에요.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포기를 할 건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포기하실 겁니까? 예, 이거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예. 예, 그거는 차차 예. 국민께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겁니까? 끝이죠. 혹시 그냥 선언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십니까? 사실 그렇게 보수 언론에서 의심하는데요. 예.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 지켜봐 주시죠. 기다리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보란 듯이 불체포 포기 서약서 서명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서명하고 김기현 대표도 서명을 했거든요. 혹시 이 서명 좀 동참하거나 하실 생각 없으세요? 김기현 대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 아드님 잘 계신가요? 그거부터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또 바꿔보죠, 질문을.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이기를 포기한 거다.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혹시 이 야당 포기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동의하십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예. 송영길의 민주당이라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긴 한데. 제가 말한 게 예.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말한 거니까 예. 제 말만 좀 집중해달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포기하실 건지. 포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네요.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사실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한 앵커가. 그래요? 좋은 질문 놔두고 왜 혁신위원회 질문 없습니까? 그럼 제가 좋은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곧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끊어버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였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납작으로 왔어? 이렇게 볼 거예요.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죠. 근데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갑자기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이 닥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 당원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입 닥치지 마세요. 입을 늘 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입을 열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십시오. 그럼 돼요. 기존의 주요 정당들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겁니다. 자, 방금 영상으로 민주당 내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각각의 주장하는 바도 달리고 등장을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섞어서 드렸는데 그 이은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개딸 대 낙딸이요? 이게 뭘까요? 우선요. 지난주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지난 12일 독일 베를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독일에 있거든요. 그 독일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연구, 이런 강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강연장에 수박 현수막을 들고 난입한 해외 개딸. 이런 그림, 큰 종이로 된 현수막 그림. 이 수박인데 깨졌네요, 수박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상징을 하는데요. 떠오르시겠죠? 이게 무슨 상인지?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연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근데 질문을 해요. 이재명 대표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요. 왜 윤석열은 욕을 안 하나? 이거는 내부로만 뭔가 총질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하는 강연 활동이 현 정부 문제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니까 지난주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낙연 전 대표의 팬덤,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또 활동 뭔가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단, 여기 보시면 24일 날 귀국을 하거든요. 입국날 공항에서 나눔 예고인데 이런 스티커 이런 거 막 준비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 모여서 환영하자 이런 분위기랍니다. 스티커에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근데 옆에 보세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티셔츠인데요. 이낙연 귀국 환영 티셔츠 공동 구매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 뭡니까? 웰컴 투 코리아하고 이낙연 대표 사진이 크게 있어요. 귀국 환영 티셔츠라고. 이런 게 좀 만들어졌대요. 이낙연 대표의 팬클럽의 모습. 앞서서는 이낙연 대표를 싫어하는 어떤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의 활동. 이런 게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에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밤낮 분열하고 싸우고 사법 리스크, 돈 봉투, 가상화폐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허적허적 해라. 싸워라. 개딸이니 낙지딸이니. 요즘 낙지딸 아세요? 낚싯달은 또 뭔가요?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니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낚시딸이라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아니죠. 현실 정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파열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가급적 현실 정치에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 낙향을 좀 당분간 낙향. 좀 하셔서 외국에 있었는데 또 낙향. 좀 가혹하지만 그렇게라도 좀 하셔야지.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면은 호사가들이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또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자, 최수영 전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앞서서 지금 독일에서 있었던 일 지난주에 이른바 이제 해외 개딸 이렇게 좀 기사에 언론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좀 이재명 대표는 좀 자제해달라. 수박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
당부에 당부를 했는데 안 통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강력하지가 않잖아요. 말하자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 팬덤 정치 하지 마라. 그리고 개혁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예.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우리 당에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해야죠.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팬덤 정치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더 확산이 됐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저 연설장에 난입을 해서 난입이죠. 왜냐하면 초청받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현수막을 저렇게 걸고 그다음에 여기 수박이라는 그 수박을 가르는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저 현수막을 붙인 거는 예. 저는 정말 저런 행위는 폭력에 가까운 행위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작년에 예. 해외로 나간 거는 이재명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정계를 뭐 은퇴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 본인이 그 대선 이후에 자숙의 시간도 갖고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이재명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외로 간 거고 1년 동안 거의 유랑 가까운 생활을 했어요. 예. 그렇으면 지금 들어와서 존중받아야지. 사실 이낙연 대표는 국무총리도 하셨고 전직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예. 여당 당대표도 했습니다. 당시 여당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그런 커리어와 경력을 가진 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예. 지금 지금 조홍천 의원도 좀 옳은 소리 하시는 비주류라고 좀 알고 있는데 저분도 팬덤이 겁나니까 내려가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낙향하라고. 아니 이낙연 대표가 저는 뭐 이낙연 대표 편들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1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해외 유랑했는데 예. 이제 들어와서 본인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걸 좀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이게 정치 지도자로 당연한 건데 입도 뻥끗하지 말고 시골 내려가 있어라? 예. 저는 이건 민주당이 정말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전 자기검열성 발언이에요. 민주당이 정말 그 국고보조금 600억 받는 정당이 6달피 당비 내면은 권리당원 획득하는 지금 그렇죠. 그 획득한 그 사람들이 휘둘리는 이건 정말 모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 오르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낙연 대표 들어오셔서 정정당당하게 그 뜻을 펼치시라 이렇게 예. 얘기해주고 공간을 열어줘야지 개딸이 무서워서 내려가시라 피하시라 이거는 저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런 기류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를 싫어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들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로 보여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환영해서 뭔가 티셔츠까지 준비하고 공동구매도 하고 준비하실 분들. 많이 다르죠. 그런데요. 24일입니다. 귀국 날짜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4일 충돌할까? 혹시 개딸 대 낙딸. 아까 뭐 낙지딸 뭐 박지원 전 의원이 그러는데 뭐 낙딸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귀국일에 팔찌, 부채 나눔 등 환영 행사 예정돼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보면요. 아마도 이제 강성지지층, 뭐 이거 개딸로 표현된 강성지지층 보이는데 이낙연 입국에 맞춰서 공항에서 계란 투척하자. 이런 글을 올리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그럼 이거요. 24일 날 인천국제공항에 이거 혹시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우려, 걱정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이거 소정욱 변호사. 이거 한바탕 충돌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정치권에요. 건전한 팬덤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훌리건처럼 난동 부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이낙연 대표를 이제 공항에 환영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팔찌나 부채 나눔 행사를 한다. 여기까지는 건전한 팬덤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팬덤. 이거는 이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좋아하는 정치인이 공항에 오면 환영도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 개딸입니다. 개딸이 이게 그 강연장이 뛰어들어가서 강연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뭐 계란을 투척한다? 이거 테러입니다. 이거는 이게 건전한 팬덤의 수준을 넘어선 예. 훌리건들이에요. 훌리건. 저는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야 수박 쓰지 마. 예. 수박이라는 표현 쓰면 당무 감찰할 거야. 예. 징계할 거야. 이랬죠. 근데 지금 수박이라는 표현 써서 현근택, 이경, 양문석 수박 뿌리채 뽑겠다. 징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원 중에 징계받은 당원이 있습니까? 옛날에 개딸하고 가장 유사한 게 중국의 마오쩌둥이 홍위병이에요. 그때 마오쩌둥이 뭐라 했습니까? 예. 뒤에서 조반유리. 당신들의 저항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계속해. 이렇게 뒤에서는 조종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앞에서는 수박 쓰지 마 예. 하면서도 배후에서는 잘한다. 개딸들.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공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아는 분들이 개 주스 마시고 수박 주스 마시고 수박 깨고 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진짜 마음을 모를까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공천 준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고 예. 진짜 개딸 저런 걸 이렇게 막으려면 당당하게 경북에서 민주당이 징계한 적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징계하시고 예. 또 저렇게 하는 분은 공천 절대 불가다. 예. 이렇게 천명하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소정욱 변호사 그냥 막 쏟아내셨어요. 그걸 곰곰이 두고 막 적고 그러시는데. 거의 날 잡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알겠죠.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이야. 예.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마음이 한번 예를 들면 색깔이 입힌 마음일 거니까. 뭐 수박 쓰지 마. 잘한다 개딸들. 그럼 잘한다 개딸들이 본심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런 얘기하면 방송에서 좋은 얘기 나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좋은 예를 들면 토론이 됩니까? 안 되겠죠. 예. 이렇게 계속 뭐 밀어붙이세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예. 개딸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징적인 정치평론의 전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 예견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매우 오랜만에 국내에 복귀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민주당 내부 같은 경우도 친명, 반명, 뭐 비명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천권 문제를 둘러싼 당 내부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예. 아주 심각한 갈등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건 예. 예를 들면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67명의 국회의원들의 공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각각 정치가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속에서 당 내부의 갈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전 적어도 당원들이요. 예. 이낙연 전 총리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괴롭히지 마라. 또는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라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을 때에는 예. 누가 예를 들면 피해를 보겠습니까? 민주당이 피해를 보겠죠. 예. 만약에 공항에서 과거에 난닝구 백바지와 같은 만약에 혼돈이 보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아직 뭐 실체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오는데 뭐 계란 투척 또 뭐 수박을 깨고 뭐 혹시라도 저는 해당이라고 보고요. 핵심은 현 정부와 얼마나 맞서서 잘 싸울 것인가. 그다음에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비판적인 유권자들을 민주당 지지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쟁,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싸움으로 가야 된다. 예. 그것이 개혁의 딸이건 아니면 이낙연 전 당대표를 지지하는 딸들이건 상관없이 이런 부분으로 좀 예를 들면 논쟁을 좀 불어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행위하면 국민이 싫어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를 섞어서 해주셨는데 앞서서요. 앞서 영상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낙지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자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여기 뭐가 좀 설명이 돼 있군요. 보겠습니다. 새로운 표현인데 본인이 만든 건가요?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낙연 대표 돌아오니까 지지자들 낙지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의 모임 뭐 그런 약자 같잖아요. 그러자 여기 보면 여기에 해당되신 분이 입장을 또 냈어요. 여기 보면 뭐 문불 오소리? 여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모임 뭐 이런 지지 클럽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니 우리가 언제 낙지 따위라고 그랬어요? 문파 내부에서 투표했는데 이름을 정했어요.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할까? 연파. 이낙연파. 연이 깨비. 이건 뭡니까? 이낙연이 깨비. 낙달 중 당선된 게 낙달이지 왜 낙지딸입니까?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낙지딸이 아니고 낙달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설명을 했네요. 이게 또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이 표현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과거에 이제 문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대선쯤이에요. 경선쯤에 당시에 한 친문단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민주당을 사랑하기에 2번 후보 찍겠다. 1번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 2번이 윤석열 후보였잖아요. 썩은 후보 내도 뽑아준다는 인식 바꿔야. 도저히 이재명 못 찍는다. 차라리 윤석열 찍는다. 이런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요. 이분들의 시각과 아까 이른바 낙달이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임. 뭔가 지금 과거의 문파와 지금의 낙달이 손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요. 자, 윤경호 소장님.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으로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의 일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손을 잡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지난 대선에 이미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고 그 움직임 중에 눈에 보이는 세력이 표로 연결돼서 도저히 뭐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윤석열 후보를 찍어서 정권이 바뀌는데 정말 0.7%포인트의 차이가 저런 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친문 세력이 손을 잡는다 이거보다는 친문을 한때 친문이었던 사람들이 이미 분화된 지 참 오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 이낙연 대표 전 총리의 독일 강연장에 빨간 수박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 음모론을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혹시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일부러. 씨의 귀국을 관심을 증폭하기 위해서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인천공항에 24일 온다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아까 뭐 난닝구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런 식으로 옛날 꼭 강목 들고 설치는 무슨 정치 깡패 뭐 동원하고 해서 했던 시절을 연상시킬 만큼 막 그냥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것도 정말 음모론적으로 또 접근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치가 그런 게 먹힐 정도로 후진적이지는 않겠지요. 저는 이 개딸인지 낙딸인지 뭐 아니면 누구 지지층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몇 차례의 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 팬덤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이미 판명이 다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권을 한 국민의힘의 전신전당에서는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되는 아스팔트 부대들과 손을 한때 잡아보려고 하다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좀 된소리를 맞기도 한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아까 여지없이 드러난 것처럼 민주당 내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지지 세력과 이재명 지지 세력 간에 서로 등을 돌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권 자체를 그냥 뺏겼다, 넘겨줬다 이런 또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성이나 합리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팬덤 정치의 해악이다. 이런 걸 냉정하게 느끼신다면 정치가 그렇게 저는 후진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조언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팬덤이라는 게 등장한 게 사실은 민주당 계열 정당부터 시작됐다고 다들 평가를 하죠. 그리고요, 그 팬덤 간의 극한의 갈등이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 말에 또다시 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한 번 더 나왔다. 지금 이런 정도. 아마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기억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다시 약간 그런 양상이 아닌가. 오는 24일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 그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전조 같은 모습들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이거 치열하게 좀 맞붙는 이슈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사드 참외.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성주가 참외로 유명한 곳이었죠. 근데 당시에 이 사드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당국에서 뭔가
뭐 결과를 내놓은 거죠. 그 내용 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이게 뭐 길어요. 원래 사드의 원래는 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지금 주한 미군이 갖고 있어 거기서 배치가 돼 있는 건데 이거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파가 이제 여러 문제가 됐었죠. 이게 심할 거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이랬었는데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이니까 미미하다. 여기 뭐 숫자가 있어요. 뭐 0.0 뭐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전화 기지국 곳곳에 있거든요. 그 기지국에서 나온 전자파보다도 적다라고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게 이제 정부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여기 환경부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어제 결론이 내렸거든요.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는 2016년 당시에 막 엄청난 정치권의 이슈, 엄청난 어떤 압박 이런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 나왔던 모습과 주장들 다시 한번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놀아주시기를 믿습니다. 자, 우리 성주 국민 여러분 힘드시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싸우셔서 저도 힘납니다. 우리 성주 사드 배치도 원천적으로 철회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풍 정책과 외교 문행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인 것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굉장히 반대를 해서 이게 뭐 하면은 큰일 난다. 뭐 사드 참여 그리고 뭐 글쎄요 소개하기 뭐하게 좀 거의 뭐 극단적인 주장을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근데 정부가 이제 어제 이거 별거 없어요 미미합니다라고 이제 측정 결과를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서 아직도 민주당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자, 요거 소정욱 변호사하고 김조국 전 행정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우선 소정욱 변호사. 민주당이 뭔가 좀 입장이나 설명을 좀 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광우병, 그다음에 그 사드 참여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이제 그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괴담, 첫째 이자들 하면 좀 이분들도 그렇고 이런 게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들은요. 처음부터 이게 그 과학이나 팩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해야 상대 정권에 타격을 줄까? 사드도 이게 처음부터 친중이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자 이런 의도죠. 사드도 후쿠시마도 이게 일본이나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자. 광우병은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주자. 처음부터 이분들은 과학이나 팩트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에 몰입되다 보니까 괴담에 휩쓸리는 이게 첫째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세력들 괴담 세력들은요. 두 번째는 절대 이게 안 믿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게 전자파 저렇게 노자나 무야하다고요? 저 사람들에게 돌팔이들이야. 옥스퍼드 대학의 40년 박사도 야 너 돌팔이야. 이게 이재명 대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 나왔던 환경부가 발표했던 저 측정 결과도 안 믿는다는 저는 이게 뜻입니까? 민주당의 저 사드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 믿는 사람 저는 없다고 믿어요. 진짜 저걸 과학 정부의 발표를 믿으면 바로 사과했겠죠 오늘. 저거 이게 어떻게 믿어? 정부 천안함의 북한이라는 거 어떻게 믿어? 지금도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이 정도지 진심으로 양심은 안 믿기는 거죠. 그건 제가 여러 글에서 확인했어요. 따라서 저는 두 번째는 이게 그 발표를
오히려 이게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언합니다. 아마 저기 괴담 퍼뜨린 사람들 중에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게 제가 다놓고 예언합니다. 이재명 대표, 나 그때 잘못했는데 내 정치에 잘못해서 진짜 미안합니다. 국민 앞에 사과 안 할 겁니다. 추미애 대표, 표창원, 손혜원 아무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 안 할 거다. 이거 제가 예측합니다. 왜? 이분들은 이게 안 믿으니까. 어차피 이게 정치고 과학이나 팩트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후쿠시마도 그렇잖아요. 괴담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정말 저는 비극이다. 천안함도 그렇지만 이제라도 이게 민주당 저런 결과가 나왔으면 진짜 좀 진심으로 좀 반성하십시오. 진심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면서 이게 우리가 사드 그때 전자파가 공조를 하니까 무효하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데 본인들은 저렇게 왜곡 선동했잖아요. 거기 피해자가 국민입니다. 이제라도 저기 진심으로 사과 좀 하십시오. 김주욱 전 행정관. 그러니까 어제 환경부의 발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은 납득하지 못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저를 갖다 좀 공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니 존중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거 정부의 입장이고요. 정부의 입장이 모든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것들 객관적인가라고 한 질문도 하시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사드를 반대하시고 있는 현장에 계신 활동가 분들이신데 또 하나는 통상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통상 1년이 걸리는데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왜 지금 환경부가 이 내용을 공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가 지금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오염수 문제와 연동을 시켜서 괴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개는 별건인 거죠. 예를 들면 사드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오염수가 괴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좀 고민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쪽 같은 협의회 쪽 같은 경우는 주민도 모르는 주민들이 들어갔다 이런 논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환경부가 이걸 안을 만들었으니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한 다음에 여야 모두가 납득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여당이 주장하듯이 과거에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만약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지금 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환경부가 얘기했으니 모든 걸 믿어라? 독재 국가입니까?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계속 괴담 말씀하시는데요. 총리가 말씀하시는 게 괴담이죠.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괴담 아닙니까? 원자력 위원회 위원장이 마실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와서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또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가 괴담 아닙니까? 뭘 반컵 채우면 반컵 채워준다고 얘기했더니 온 게 오염수였고 그다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초등교과서 검정 통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안 하시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학 말씀하실 거면 환경부에 나온 내용 존중하지만 여야가 모이는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손옥 변호사와 김주욱 전 행정관, 이 사드 이 전자파 갖고 치열하게 지금 약간 토론처럼 두 분이 아주 치열하게 말씀해 주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죠?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지금 우리 현안으로 떠올랐어요. 정치권에서 정말 이것도요. 이 분위기를 보면 과거에 사드 건 못지않게 지금 치열하게 뭔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오늘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릉을 방문해서 수산업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내놨습니다.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이거 일종의 판촉 활동이기 때문에 진짜 멋있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7년 전 민주당 의원들은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흔들며 성주 군민들 앞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괴담송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은 마이동풍입니다. 최수영 전 위원님,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사드 2, 또 다른 사드 이런 공방처럼 또 가는 겁니까 지금 오염수들이? 글쎄요, 참 저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반대한다고 일본 정부가 또 들어주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IAEA가 나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데이터가 정확하고 이것을 근거로 방류업을 결정해라고 압박하는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가 정치권에 그렇게 전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당의 대응이 너무 말하자면 선동적이에요. 말하자면은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로 수집하는 그 해수면의 지표를 90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전 그 수산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세슘 농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 검사 주기도 2주 단위로 앞당기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어제 그 국무조정실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일본의 타국 정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하는 거예요. 하면은 이 결과를 믿고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다니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그렇게 지금 4대 굴종 외교라는 논란을 낳았던 것도 중국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자고 찾아갔다가 분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너무 이거를 당리당략으로 가고 국가 지도자답지 않게 이 부분을 갈라치기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말하는 오류도 빚는 건데,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괴담의 괴담은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금값이 사재기 되고 지금 천연연값이 극도로 뛰고 있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을 정치권이 책임 있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과 사실의 영역으로 봐야죠. 결국 우리가 사드 아까 문제 얘기했지만 이 사드 전자파 문제가 6년 만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530분의 1 수준이라는 거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고 났다는 것도 결국 이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성주 국민들이고 성주 참외입니다. 참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수산물이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괜한 걸로 자꾸 이런 그 기름을 부으면은 국민의 공포심만 먹고 자랍니다. 결국 나중에 모든 이 괴담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는 피해가 좀 작아 보이지만 이게 밝혀지려면 너무나 긴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정치권이 저는 이렇게 앞장서서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배단 부추기는 거 이거 자제해야죠. 그리고 정부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니까 이재명 대표 정부를 압박하십시오. 국회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부 압박하시고 정부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현장 다니면서 민심 수렴한다고 저렇게 괴담 부추기는 거 저는 저게 과연 온당한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 사드 문제를 다뤘고요. 지금 이제 오염수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서요. 오늘 강릉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 사실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잖아요. 기자들 취재를 하니까. 그리고 이 사드 어제는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대변인 요청을 환경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또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속보되자라는 얘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이죠 했는데 또 그 다음 질문은 그냥 답이 없었네요. 자, 윤경호 소장님, 이게 지금 우리 사드 전자파가 그래서 한바탕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홍역 같은 상황을 좀 겪었는데 지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아까 김종욱 전 행정관 말씀 중에 사드가 괴담이니까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도 괴담이다. 이렇게 연결짓는 논리는 그건 정말 위험한 얘기 같아요. 그거는 정말 과학과는 무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전 눈에 띄는 게요. 일본의 어업연합회? 명칭이 비슷할 겁니다. 에서 또다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연근의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어민들 단체. 일본 어민들이 불안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런 사안들은요 항상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가장 먼저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연근에 오염될 것 같은 위험이 보이는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어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주도 성주 군민들 그다음에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저는 가장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차원에서 그런 생각인데요. 한 가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 마녀 사냥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오늘도 아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나 보죠. 복지부 장관에게 오염수 마실 수 있느냐? 또 나왔습니다. 질문이 또 또 얘기했죠.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장에게까지도 뭐 물었다면서요.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사회입니까? 과거에 선주교 탄압할 때 조선 후기에 밑에 십자가 깔아놓고 너 이거 밟고 지나가봐. 이거 안 밟고 지나가면 넌 예수쟁이니까 참수하겠어. 또 우리 사회 정말 극악하게 서로 양쪽이 대립할 때 텔레비전에 나온 어느 변호사였었죠. 그분이 김정은이 개새끼라고 얘기 한번 해봐. 야당 의원들에게. 그거 못하면 넌 종북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않았어요? 욕을 해봐라. 세상에 그게 정말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저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거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 그거 불안해서 못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옷 벗어야 돼요? 이런 사회를 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저는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제 지론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용 아끼려고 이걸 바다에 방류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근접해 있는 우리나 중국 또는 뭐 피지라든가 뭐 하여튼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는요.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라. 다른 대안이 있다면서요. 육지에 저장 시설에 놔두면 오염된 방사능이 반감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거 감수해라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여야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장관이 대통령이 일본에게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정당별로 지금 어떤 입장, 주장들이 좀 요약돼 있어요. 우선 여당이 국민의힘, 민주당이 괴담, 마약 중독, 뭐 선동의 돌팔이 정책에서 엄청 이게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또 오염수 괴담이다. 민주당은요, 뭐 특위, 뭐 청문회 이런 거 촉구하면서 국민 불안 넘어서 분노다. 그리고 정의당은요, 오늘 일본으로 갔어요. 후쿠시마 쪽으로 오염수 우단 투기 저지하겠다. 뭐 이렇게 각 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발언 중에 아까 개 뭐가 들어가는 약간 욕설 쓰신 거 있는데요. 그거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욕설 해봐라. 그런 상황으로 설명하셨다는 걸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타. 글쎄 이게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몰랐는데 요즘에 다 아시는 것 같죠. 일타. 이게 이제 이 학원가의 용어인데 뭐 수능과 관련 좀 있습니다. 키워드가 일타 겨냥 일가가 키워드네요. 일단요.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한 말이 있고요. 최근에 요 수능, 뭐 이런 킬러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한 교사의 또 설명도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킬러를 내야지만 그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지 교육학에서 또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교육이 결국은 이런 불안 마케팅을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사교육으로. 이 동탄 쪽에서도 SRT를 타고 강남 학원을 가요. 왜 갈까요? 그 학원에서 봉투 문제를 준대요. 온라인 판매용도 있고 대면 현장에서만 파는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수능 접근성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면으로 그 강남 학원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봉투에 든 그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열차를 타고 간다. 그걸 사러 확보해야 된다.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 좀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요, 일단 앞에 두 목소리는 뭔가 지금 문제점 지적하는 목소리죠. 다음 준비된 영상에는요, 이제 야당에서 나온 얘기 있고 또 여당 내에서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고3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컨시더릿한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를 못한다면은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저희 그 지역 사무소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3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 최수영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방향을 정했죠. 이제 올해 수능 그리고 뭐 9월 모의고사 등등부터 이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 배제하겠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그 합당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물론 이게 갑작스러운 발표처럼 비춰지는 게 있지만 결국에 지금 3월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는데 그게 6월 모의고사에 반영이 안 돼서 많은 또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제. 저도 의원은 이번에 알게 돼서 한번 지난해 건가 보니까 이건 뭐 대학 교수도 잘 못 풀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매우 보니까 뭐 이거 수학 문제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융합적 말하자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서 이게 과연 고3 학생이 풀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수능 출제위원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듬해 그 학원의 그 출제 문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원 쪽으로? 예, 학원 쪽으로 갔다는 얘기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2월 기준 우리 그 사교육비 시장이 총 26조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2007년부터 집계를 했다는데 15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가계 1인당 거의 90만 원 단위가 됐다는 겁니다. 중고로 보면은. 자, 이게 이런 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학생들의 학력과 정말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서열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시키겠지만 그것이 우리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건 전혀 아닌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잡니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반수는 고3 때 자고 반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겠다는 건데 자, 이런 문제가 정말 교육시장을 왜곡시키는 거니까 저는 이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은 맞다. 그러면서 이제 킬러 문항,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보완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걸 변별력을 높이느냐. 준 킬러 문항, 말하자면은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에 도움이 되고 공교육에서 배운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나마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게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에 혼란을 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과 그런 시험의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말하자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개혁의 핵심은 결국 대학 서열화를 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의 그 말하자면은 이 이른바 간판 위주의 대학 문제가 좀 바뀌는 것이 저는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올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진화를 해가지고 빨리 어떤 그 말하자면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그 좀 약간 혼란을 방지하는 건 그건 빨리 남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경호 수장께서는 킬러 문항 출제 배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당국도 발표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킬러 문항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아이가 이미 훌쩍 다 커버려서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부담 덜어주겠다. 그다음에 창의력 있는 교육 시키겠다. 그리고 대학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지 고등학교 때 또는 재수할 때까지 죽어라고 공부하고 대학 가서는 손 놓고 놀아버리는 이거 맞겠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시점이나 절차, 과정이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평소에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에 한 표를 던지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던진 얘기를 보고 그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오히려 어마어마한 정말 혼란을 불러오는구나. 자, 우리 최수영 위원의 말씀 중에 하나만 시비를 걸어보면요. 3월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데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3월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 있었나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킬러 문항이라는 그 어려운 단어를 꺼내기 전에 6월에 수험생들이 봤다는 모의평가가 어려워서 너무나 어려워서 죽 썼다는 언론 보도나 또는 시중의 여론이 조성이 된 적 있었나요? 혹시 앵커 들어봤습니까?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 아이를 둔 부모들 제가 일부러 유심히 물어봤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얘기가 일반에 회자된 거 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대체 윤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한 당사자가 누굴까? 교육부 장관인가? 아니면 교육 관련 참모인가? 아니면 숨겨져 있는 비선인가? 정말 궁금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그렇게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큰 분인가? 또 아니면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나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을 떠받들어서 얘기했듯이 윤 대통령이 수능의 킬러 문항이라는 것까지 꿰고 있을 만큼 그렇게 교육 전문가였나? 모든 게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정이 저는 참 문제가 많다. 또 하나 아까 5개월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와중에는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 터지고 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9월 모의평가부터 메인 게임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9월 모의평가에는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전체 석차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쯤에 소속이 되는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면 6월 모의평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9월 모의평가에 그 대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월에 수능 본고사를 본다는 건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방향은 옳을지 모르지만 절차와 시점이 너무 안 맞아서 결국 혼란만 지금 주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슈가 나온 뒤에 주목을 받는 인물들,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었습니다. 일타 강사들.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릴까요? 그동안 일타 강사들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른바 플렉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어떤 부라든가 이런 걸 좀 과시한다 이런 거 표현이잖아요. 플렉스. 그런 모습들을 보인 일타 강사들이 그동안 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마 하원가에서 굉장히 발언권이 크다 그러죠. 이런 분들 굉장히 뭐 고급 자동차 뭐 이런 어떤 물건 본인이 사는 집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과시했다 보였다 뭐 이렇게 좀 이런 앞선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이 킬러 문항 배제 이 얘기가 나오자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은 애들만 불쌍하지. 그럼 9월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고요. 뭐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뭐 구평이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 미지수구만 그러면서 뭐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그럴 수도 잠잠히 봤는데 앞서 봤던 약간 플렉스 그런 거와 결합이 되면서 아니 당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교육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에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여기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생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추가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이건요. 김종욱 원장님, 일타 강사들이 약간 타깃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이제 뭐 플렉스한 일타 강사들의 과시욕 이걸 좀 떠나서요. 이걸 비판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한 매점 매석을 했다. 뭘 매점할 수 있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이유는 더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매점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뭐 예를 들면 수강료, 수강증을 뭐 일타강사들이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초과 이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사태의 문제를 갖다가 일타강사들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일타강사를 공격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됩니까? 그다음에 킬러 문항을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됩니까? 지금 킬러 문항 없애가지고 준 킬러 문항 나온다 그러니까 학원가는 뭘 하냐면 준 킬러 문항 컨설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입시 제도가 변하면 오히려 학원이 호황이 돼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공교육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제도가 갑자기 5개월을 앞두고 변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데는 소위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럼 제가 볼 때는 사교육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입시라고 하는 공간은 정시도 있습니다만 수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시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되는 문제예요. 수시는 그냥 가서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것도 불평등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전 그래서 적어도 3년의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다. 절체 우리가 입시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고1들이 상식적으로 3년 후에 어떤 시험이 나올지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5개월을 앞두고 45만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과 그 가족들이 혼돈에 빠지는 상황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죠? 대통령이 일타 강사 공격하면 이게 해결됩니까? 킬러 문항 없애면 이게 해결됩니까? 저는 너무 단순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아래에 있는 참모들은 이걸 또 예를 들면 쉴드를 틀려고 충성의 경쟁을 벌이는 방식들, 그러면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손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제가 신림동에서 일타 강사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대 교수하면서 출제위원도 한 6-7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법률 관련 과목 일탈을 하셨어요? 행정법 과목을.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킬러 문제를 초고난도 문제 이 용어를 바꿔야 돼요. 초고난도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법 출제위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검토를 하러 갔는데 헌법 문제를 3-4개를 내놨더라고. 또 어떤 교수는 민법 문제를 내놨어요. 그럼 우리 과목별로 행정법 문제는 시험이니까 행정법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걸 출제위원은 모든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출제자도 출제 재량이 있죠. 제가 출제위원이니까. 그러나 저도 재량이 한계가 있어요. 왜? 범위 내에서 저도 출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 문제는 내면 안 되죠. 행정법을 출제해야 되는데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을 출제했다? 또는 행정법 제가 출제위원 갔는데 수학 문제를 내놨다. 이거 출제위원 배제됩니다. 앞으로 출제위원은 당신의 연구 금지야. 징계 먹습니다. 자, 그럼 여기 국어 문제에서 국어를 아무리 어렵게 초고난이도 초초고난이도 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재량이에요. 그런데 국어 시험에 경제학 문제를 낸다. 또 이렇게 국어 시험에 과학 문제를 내버렸다. 이거는 잘못된 출제 범위를 벗어난 출제 재량을 벗어난 잘못된 문제지 이게 고난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대통령이 문제 삼잖아요. 이런 문제 다 걸러내야 돼요. 국어 문제 아닌 거 다 걸러내야 됩니다. 과학을 모르면 경제학을 모르면 풀 수 없는 거는 국어 시험이 아니잖아요. 즉 그걸 대통령이 지적하는 따라 저는 잘못된 문제다. 이걸 하나 지적하고 자, 두 번째 뭐 5개월 방향은 옳은데 5개월이니까 혼란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일타 강사나 학원에서는 혼란이 오겠죠. 근데 학교에 대다수 학생이 학교에서 혼란이 왜 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야 이제 공교육을 벗어나서 이제 학원 가서 풀 수 있는 킬러 문제 이런 거면 출제 많이 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면 혼란이 와요. 왜 내 학교 수업 듣다가 갑자기 학원 가야 되나 막 혼란이 오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야 그런 문제 빼고 공교육에서 정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 내.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게 왜 혼란이 옵니까? 일타 강사 학원만 혼란이 오지 학교에는 오히려 평온하고 더 좋습니다. 저는 이게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슈도 소정욱 변호사하고 김종욱 전 회장 또 치열하게 논의정리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30초 드릴게요. 수능에 대한 이해인데요. 학력고사는 학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능은 교과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융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또 이게 수능 관련해서 치열하게들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역시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키워드입니까? 이게 손조추국 무슨 나라 이름입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성을 딴 건가요? 자, 우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을 아마 이분이 그 총선에 나온다라는 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이분이 중심이 되는 당을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 장관님이 꼭 같이 뛰어야 될 파트너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추미애 전 의원입니다. 정무적 감각이나 그리고 이 선명성에 있어서 추미애 전 대표와 함께 조 장관이 나오신다면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정말 어떤 당이 와도 어떤 당이 만들어져도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김남국은 제가 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조주국이 손혜원, 조국, 추미애, 김남국 이거 약자군요. 나라 이름인 줄 알았더니 당을 만들겠다. 이거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님. 손조주국신당 이거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좋을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왜 이분들을 살리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거 국민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국, 추미애, 김남국 이런 분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미 정당을 만드는 가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손혜원 전 의원은 만들 것 같아요. 무조건. 그리고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선구제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소수 정당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은 이것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상호 의원이 한 얘기가 있죠. 문자를 조국 전 장관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만 본인은 나올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2심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압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손혜원 전 의원이 추진하는 정당은 만들어질 거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참가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다당 구조가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저 구조가 저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예를 들면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중도층과 갈등을 빚게 한 소재들을 제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도 가급적이면 본인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처음처럼 잘 본심을 지키면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효 소장님. 잘 되겠습니까?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게? 비례대표 위성정당. 근데 그거 꼼수라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다. 그리고 우리 정치 후퇴시킨 정말 해악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됐잖아요. 그런 시도로는 먹힐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론한 김남국, 조국, 추미애, 손혜원 다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들의 관심을 한시라도 못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 아닌가요? 그분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열혈 지지층만을 놓고 한번 선거 치러보겠다는데 그나마도 지금 양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으로 껴안아줘야만 성공할 수 있잖아요. 정치가 그런 식으로 또다시 후퇴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그리고 이거 가만 들어보면 손혜원 전 의원 개인의 생각이지 이 세 사람과 손혜원 전 의원이 같이 모여서 네 사람이 그러네요. 우리 당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손혜원 전 의원의 그냥 희망사항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양양자 의원도 뭐 당 만든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혜원 전 의원이 들으신 분이지만 두 분 반응이 안 좋네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키워드 있습니다. 보시죠.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른다. 뒤에 아기 사진이 좀 있죠? 우선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아무도 모른다가 이게 2004년인가요? 어떤 일본 영화의 제목이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동 방치를 다룬 거예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이들끼리 그냥 지내고 있다. 굉장히 유명한 사망사건을 소재로 한 어떤 유명한 영화였어요. 아무도 모른다. 근데요, 이 현실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알아봤는데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분명히 태어난 거는 알아요.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어디 있는지 애들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오늘 나오는 거는요. 이 중에서 수상한 한 20여 명 아이들에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3명은 이미 숨졌고 1명은 유기가 됐고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왔었다고. 그럼 거기도 와서 물어봤대요. 전혀 모른다고 그래. 임산부도 없었어요, 근래.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000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법안 심사 과정에 이제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어제 이제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예방 접종 때 나오는 그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혁 변호사, 지금 우리는 아이 하나가 지금 귀한 시절인데 이게 뭐 감사원이 발견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하고요, 감사원은 이제 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감사원은 이제 모든 부처에 다 감사가 있으니까 더 깊게 넓게 갈 수 있는 거군요. 예, 모든 부처에. 그러니까 질병청이에요. 예. 질병청에 보면 이제 태어나자마자 비형 간염 접종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출생신고하기 전에 임시번호를 부여하거든요. 그 자료를 이제 감사원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나 여러 군데 가면 이게 거기에 보면 모친은 나옵니다. 산모가 모친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감사원은 접근이 되니까 결국에 출생신고가 됐나 안 됐나. 그런 정보 있는데 출생신고는 안 되는 경우. 그렇죠. 결국에 임시번호로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를 감사원은 여러 부처의 모든 정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2,000여 명 했고요. 찾아낸 거군요. 아마 10% 정도를 아마 이게 그 의뢰를 수사 의뢰를 아마 한 걸로 보이고 지금 이게 출생신고가 30일 내에 안 하면 5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다 저는 이게 다 범죄라고 보긴 어렵고 조금 이게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한 달 이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 법조인에서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 공약도 있어요. 우리 살인죄가 사형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존속 살해, 부모를 살해하면 7년 이상 사형무기로 가중돼요. 근데 이처럼 영아를 살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아주 가볍습니다. 뭐가 방향이 다르군요. 제가 보기에 이거 실형받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하면서 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입법내에 따라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거나 더 이게 가중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초저출산 시대예요. 아이 하나 어떻게든 태어나라, 제발 잘 자라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2,000명이 넘게 신고도 안 됐답니다. 어딘지 모른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반드시 뭐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